제가 26살에 강남 부잣집으로 시집갔을 때 정말 동화 속 공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이민수는 대기업 과장에 잘생기기까지 했고, 시어머니 박정혜는 강남 한복판에 상가 건물만 3채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였거든요. 하지만 신혼집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차갑다는 걸 알아챘거든요. 일화야, 짐 정리하기 전에 잠깐 이리 와봐. 시어머니는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혀를 찼어요. 손이 많이 거칠구나. 역시 시골에서 자란 티가 나네. 앞으로는 핸드크림 좀 자주 발라. 우리 집 며느리가 이런 손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 첫 만남부터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새 시작이니까요. 첫 명절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마치 계획이라도 세운 듯 저를 소개했어요. 우리 며느리 일화예요. 충청도 시골에서 왔어요. 그냥 이름만 소개하면 될 텐데 굳이 시골 출신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아,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왔구나. 그런데 말투는 괜찮네? 사투리 안 써? 시댁 큰어머니가 마치 신기한 동물 보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목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서울 와서 많이 고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가끔 사투리가 나오지. 우리 집 민수가 고생이 많겠네. 친척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바라봤지만 이민수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일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시댁 작은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 짓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젓갈 가게를 하십니다. 아, 농사꾼이시구나. 그럼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우셨겠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부모님이 저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이렇게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공부는 잘했어요. 대학도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미국, 영국의 명문 대학들 출신들이야. 그 말에 친척들이 또 웃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댁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가족이 아닌 외부인 취급을 했거든요. 명절 준비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언니들은 저를 부엌 한쪽 구석에 세워두고는 감자 깎기나 설거지 같은 일만 시켰어요. 중요한 음식은 절대 만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화야, 너는 아직 우리 집 밥풍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나 해. 우선 음식들은 우리가 할게. 시댁 큰언니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분명 저도 요리를 잘하는데 기회조차 주지 않았거든요. 가장 상처받았던 건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저만 빠뜨린 거예요. 일화는 됐어. 일단 우리 가족들만 찍자.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진짜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 일화도 가족인데요. 남편 이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가족 사진은 핏줄로 이어진 사람들끼리 찍는 거야. 며느리는 따로지.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가 날까봐 수건으로 입을 막고 눈물만 흘렸어요. 시어머니의 멸시는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깎아내리는 말만 골라서 했거든요. 일화야, 너 화장품은 어디 것 써? 아, 역시 시골 출신이라 브랜드를 모르는구나. 내가 좋은 걸로 사줄게. 우리 집 며느리가 초라하면 안 되거든. 마치 저를 도와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촌스럽다는 걸 돌려 말하는 거였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더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모임을 할 때 저를 소개하는 방식이 정말 치욕적이었거든요. 우리 며느리예요. 시골에서 왔는데 아직 서울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착하긴 해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를 무능하고 촌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었어요. 친구들은 동정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무시였어요. 시댁에서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 저는 항상 제외됐거든요. 일화는 이번에 같이 가지 마. 비용이 많이 들고 어차피 너는 우리 가족 얘기를 해도 재미없어 할 거야.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집안일을 의논할 때는 저를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일화야, 너는 피곤할 테니까 방에서 쉬어. 우리는 집안 얘기 좀 해야 해. 저는 그럴 때마다 혼자 방에 앉아서 벽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저를 소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시골 출신이라 아직 도시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가르쳐 줘야 해요. 참 고생이에요. 마치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학창시절에 전교 1등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시골 학교 1등이 서울에서는 꼴찌야. 여기는 경쟁이 다르거든. 너무 자만하지 마.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모든 게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밤마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하소연해도 소용없었거든요. 일화야,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들이 저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시골에서 온 평범한 며느리일 뿐이었으니까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이 집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시어머니 박정혜가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다며 저더러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일화야, 오늘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음식 좀 준비해. 근데 너무 시골스럽게 하지 말고 좀 세련되게 해봐.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손님들이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한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건데 시골 음식이라 입에 안 맞을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직접 주문할게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대든 거니까요. 너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욕 주신 건 시어머니다운 행동이었나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방으로 들어가. 나중에 얘기하자.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 이민수 앞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악인으로 만들었어요. 민수야, 오늘 일화가 나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알아? 친구들 앞에서 나를 망신줬어. 도대체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니?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일화, 엄마한테 사과드려.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3년 동안 저는 혼자였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거라는 걸요. 사과는 제가 할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화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저를 이해해 주길 바랐거든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원래 성격이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우리 결혼의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마치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것처럼요. 일화야, 너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이런 좋은 집에 시집 와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머니,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인정? 너 같은 시골 출신이 무슨 인정을 바래. 네가 할 일은 조용히 있으면서 우리 가족 뒷바라지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 사람들 눈에 저는 평생 시골 출신 하녀일 뿐이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에 대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일화가 요즘 버릇이 없어졌어요.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일상이에요. 역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티가 나네요. 친척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마치 불효자를 보는 눈빛이었죠. 일화야,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어른이신데. 시댁 큰어머니가 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네가 뭘 했다고 최선이야? 밥이나 해주고 청소나 하는 게 최선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3년 동안 제가 한 모든 노력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민수 씨,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은 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어요. 일화야,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달라질 거야. 3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죠.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이혼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적어도 한 번은 저를 붙잡으려고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도 이미 저에게 지쳐 있었던 거예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시댁에서는 오히려 반겼거든요. 골칫거리가 사라져서 기뻤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야 우리 집이 평화로워지겠네. 애초에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에 안 맞았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잘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엄마, 저예요. 일화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어머니 한영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저 이혼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숨 쉬는 소리가 멈췄어요.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뭐라고? 이혼. 갑자기 왜? 시댁에서 저를 너무 무시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일화야, 결혼 생활이 어디 쉬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혼까지?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목소리를 듣자 저는 더욱 죄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저를 키우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드린 거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일화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혼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어머니는 더욱 힘들어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을 견디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일화 엄마, 딸이 이혼했다며? 참 안 됐네. 요즘 젊은 애들은 쉽게 이혼하더라. 옛날 같으면 그래도 참고 살았을 텐데.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이 어머니에게는 화살처럼 꽂혔어요. 저를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된 거죠. 제가 친정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 달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고 살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 자주 깨시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거든요. 일화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내 결혼 생활을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너 혼자 견디게 해서 미안해. 어머니는 자꾸 자책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로 올라와야 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화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우리 딸은 똑똑하니까 분명히 잘 될 거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열심히 살 거예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다른 건 바라지 않아. 그게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서울에 올라온 지 사흘 후 아버지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일화야, 빨리 내려와. 엄마가 쓰러지셨어. 저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아마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의사의 말을 듣자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이혼 때문에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였거든요. 어머니는 이틀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병상 옆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엄마, 깨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차가워진 그 손을 만지면서 제가 얼마나 불효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례식장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조문객들의 수근거림이 저에게는 더욱 아팠습니다. 참 안 됐네. 딸 이혼 소식 듣고 충격받아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딸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죄책감에 짓눌렸어요. 정말로 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계속 눈물만 흘렸죠. 마지막 날, 어머니의 관이 땅에 묻힐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거였거든요.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약속드려요. 무덤 앞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요. 그날부터 제 인생의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빈 집에 남았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던 어머니가 없는 이 집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부엌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드시던 차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안방에는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옷장을 열어보았어요. 낡고 소박한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엄마는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셨구나. 어머니의 옷들을 만지면서 저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를 대학까지 보내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런데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방에서 잤어요. 어머니의 베개를 안고 울었죠. 향기가 남아있어서 마치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효도도 못하고 걱정만 끼쳐드렸어요.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일화야, 이제 너도 새 출발해야 한다.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은 충격이 컸던 거죠. 아버지, 제가 엄마를 죽인 거예요? 이혼만 안 했어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들으면 속상해 하신다. 내가 행복해지는 게 엄마를 위하는 길이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여전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일화가 이혼해서 어머니가 충격받아 돌아가셨대. 참 안타깝네. 어머니가 그렇게 아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제가 왜 이혼했는지,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이혼한 여자,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불효녀로만 보였어요. 엄마,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봐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미소를 보자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일화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우리 딸은 똑똑하니까 분명히 잘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요. 오히려 일어나서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걸요.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저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약속드릴게요. 2번 다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제 힘으로 성공해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울기만 하던 제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제가 가진 건 무엇인지 정리해봤어요. 이혼 위자료로 받은 1억 5천만 원, 대학 시절 경제학을 전공한 지식, 그리고 학창 시절 주식 모의 투자 대회에서 1등 했던 경험. 이게 전부였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그리고 떠올린 게 주식 투자였습니다. 대학 시절 경제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거든요. 투자는 지식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래. 일화야. 힘들면 언제든 내려와.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격려를 받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머리 숙일 필요도 없었거든요. 작은 원룸을 얻어 살기 시작했어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지만 저에게는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어머니 영정사진을 방 한쪽에 모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죠. 엄마,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경제 관련 서적들을 빌려와서 밤새 읽었고 증권회사 리포트들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과거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회사들이 성장했고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봤거든요. 역시 기술주들이 성장률이 높네. 특히 IT 분야. 저는 메모장에 유망한 기업들을 적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배운 재무분석 지식이 도움이 됐어요. PER, PBR, ROE 같은 지표들을 계산하면서 진짜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았거든요. 한 달 동안 공부한 후 저는 첫 투자를 결정했어요. 당시 떠오르던 IT 기업 주식을 5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엄마, 제가 시작해요. 지켜봐 주세요. 첫 투자는 성공이었어요. 한 달 만에 30% 수익을 올렸거든요. 5천만 원이 6,500만 원이 된 거죠. 정말 됐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큰 목표가 있었거든요. 2번째 투자는 더 과감했어요. 한국 최초로 희귀 난치병 치료약을 제조하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를 찾아낸 거예요. 총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했어요. 처음에는 손실이 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사의 임상시험 결과를 면밀히 추적했고 결국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3개월 후 그 회사의 치료제는 성공적인 결과를 발표했고 주가가 2배로 뛰었어요. 1억 원이 2억 원이 된 거죠. 엄마, 보세요. 제가 해냈어요.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3년여에 걸쳐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오면서 제 자본은 30억으로 불어났어요. 이렇게 투자에 성공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큰 투자를 해야겠어. 저는 벤처기업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상장 전 기업에 투자해서 상장 후 큰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때 증권사 리포트를 유심히 보고 있었던 저는 대기업에 납품을 시도하려는 IT 벤처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직접 찾아갔어요. 대표를 만나서 사업계획서를 들어봤죠. 정말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네요. 하지만 대표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죄송한데 투자자분이신가요? 실례지만 어느 회사 소속이신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요. 30대 초반의 여성이 혼자 와서 투자하겠다고 하니 신뢰를 못하는 거였어요. 저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정말 투자하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요?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2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대표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거든요. 정말이세요? 하지만 저희가 개인 투자자와 거래한 경험이 없어서 저는 그날 투자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준비해서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또 다짐했어요. 엄마, 아직 제가 부족해요. 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주식 투자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해보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투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해외 투자 사례들도 연구하고 성공한 투자자들의 전략도 분석했습니다. 특히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에 깊이 빠졌어요.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라는 그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걸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 특히 시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공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지? 시골 출신이 무슨 인정을 바라냐고 했지?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부터 저는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했어요. 주식, 부동산, 벤처 투자, 모든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드디어 제가 찾던 기회가 왔어요. 정말 유망한 벤처 기업을 발견한 거죠.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이 진짜예요.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다짐을 하며 저는 인생을 바꿀 투자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첫 번째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작은 성공들로 자신감이 생겼는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20억 원 이상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날 아침 증권 계좌를 확인한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거둔 수익의 60%를 잃은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분명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폭락해버린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가서 그 회사에 대해 다시 조사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놓친 중요한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회계 부정이 있었구나. 이런 걸 못 봤다니. 저는 제가 얼마나 준비 부족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고 투자했던 거죠. 진짜 중요한 건 회사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경제학과 3학년 때 참가했던 전국 대학생 주식 모의 투자 대회 말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치밀하게 분석했었거든요. 회사의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경영진의 배경, 업계 동향, 심지어 뉴스 기사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봤어요. 그래,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성급하게 굴었을까? 저는 그때의 저를 떠올려 봤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기업 분석을 하던 모습, 교수님께 질문하러 가던 모습, 동기들과 토론하던 모습, 특히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모의 투자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김일화 학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과 냉정함이에요. 감정에 휘둘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제게 절실히 필요한 조언이었어요. 맞아. 나는 감정적으로 투자했어.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조급함 때문에.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제신문을 읽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모든 신문의 경제면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사들은 스크랩해서 따로 정리했어요. 이 회사는 왜 주가가 올랐을까? 실제 실적과 맞나? 하나하나 의문을 갖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투자 관련 서적들을 빌려와서 밤늦게까지 읽었어요. 현명한 투자자, 증권 분석 같은 고전들을 읽으면서 진짜 투자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라. 버핏의 이 말이 제 투자 철학이 됐어요. 더 이상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공부한 후 저는 새로운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IT 업계를 깊이 연구했어요. 당시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저는 이 분야에 큰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쓰게 될 거야. 그럼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저는 인터넷 관련 기업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매출, 영업이익, 부채 비율, 경영진의 경력까지 모든 걸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회사가 눈에 띄었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아직 적자였지만 매출 증가율이 엄청났거든요. 이 회사는 지금은 돈을 못 벌고 있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성급하게 투자하지 않았어요. 한 달 더 지켜본 후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그 회사에 대해 모든 걸 조사했어요. 대표의 이력, 주요 임직원들의 배경, 경쟁사 현황, 시장 전망까지 빠짐없이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쇼핑도 해봤어요. 서비스가 어떤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편리하네. 집에서 이렇게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회사는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요. 드디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남은 돈 10억 원을 모두 그 회사 주식에 투자했어요. 정말 큰 결단이었죠.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했어요. 지켜봐 주세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주가가 조금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장기 투자라고 마음먹었거든요. 두 번째 달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 회사의 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았던 거예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했다고? 주가가 10%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 번째 달, 그 회사가 대형 투자를 유치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유명한 벤처 캐피털에서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주가가 하루에 30% 뛰었어요. 13억 원이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 회사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드디어 상장 소식에 주가가 또 50% 뛰었어요. 10억 원이 거의 20억이 됐습니다. 약 2배가 된 거죠. 그때 원금을 회수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순수익이니까 심리적으로 편해졌어요. 이제 진짜 장기 투자를 해보자. 6개월 후, 그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됐어요. 상장 첫날 주가가 200% 뛰었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20억이 된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기뻐 날뛰었어요. 손실 이후 절치부심해서 다시 총 금액을 30억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회사는 상장 후에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인터넷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매출이 급증했거든요. 2년 후, 제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100억 원 가까이 됐어요. 100배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성공을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일화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회사를 찾았어? 원룸 옆집 아주머니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네. 나도 투자 좀 가르쳐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더 이상 동정받는 이혼녀가 아니라 능력 있는 투자자로 인정받는 거였거든요. 성공이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투자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함부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투자 공부법을 알려줬어요. 먼저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그리고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1년이 더 지나자 제 투자 금액은 100억 원을 돌파했어요. 다른 유망한 기업들에도 투자했기 때문이었죠. 모두 신중하게 분석한 후에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저는 소문난 개인 투자자가 됐어요. 증권회사에서도 저를 VIP 고객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화 고객님,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왔는데 관심 있으시면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수준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추천보다는 제 분석을 믿었거든요.
그 즈음 옛날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화야, 요즘 투자로 많이 벌었다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냥 운이 좋았어. 운이 아니야. 내가 원래 공부도 잘했잖아. 투자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동기의 인정을 받으니 더욱 기분이 좋았어요. 대학 시절에도 저를 인정해주던 사람이 지금도 인정해주는 거였거든요. 5년이 지나자 제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덧 200억 원을 넘어섰어요. 이제 정말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엄마, 보세요.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주식 투자를 넘어서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벤처 투자로 더 큰 성공을 만들어 보자.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시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성공을 이루겠다는 계획을요. 200억 원의 자산을 만든 후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기업을 찾고 싶었거든요. 이제 진짜 승부수를 던져야겠어. 그때 우연히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의 젊은 공학 박사가 혁신적인 기술로 창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진단 시스템이라. 저는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제가 찾던 기회가 바로 이것이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서울 강남구의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생각보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나? 하지만 들어가서 대표를 만나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자신의 기술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저희 기술은 X선 사진만으로도 암을 99%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박진호 씨의 설명을 듣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를 찾고 계신가요? 네. 사실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임상시험 비용만 해도 20억 원이 필요한데 저는 그 자리에서 투자 의향을 밝혔어요. 제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죄송한데 혹시 어느 회사 소속이신지요?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 투자자고요. 50억 정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박 대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젊은 여성이 개인적으로 50억을 투자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죠. 50억이요? 정말 가능하신 건가요? 네, 물론이죠.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정말 좋은 기술이네요. 하지만 며칠 후 박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투자자와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다른 투자자요? 누구신데요? 대기업 계열 벤처 캐피털이에요. 조건이 더 좋아서 저는 그 순간 정말 분했어요. 제가 먼저 투자 의향을 밝혔는데 개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자. 그 후 저는 더 체계적으로 벤처 투자를 준비했어요. 먼저 법무법인을 통해 투자 계약서 양식을 만들었고 회계사를 통해 투자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벤처 업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창업 관련 세미나나 포럼에 참석해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벤처 투자 전문 기업의 김일화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의심스러워했어요. 30대 여성이 혼자 벤처 투자를 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성공한 투자 사례들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었어요? 철저한 분석과 인내심이죠. 그리고 좋은 기업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서서히 제게 투자 제안을 하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정말 눈에 띄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이었는데 혁신적인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회사를 샅샅이 조사했어요. 기술력, 임상시험 현황, 경쟁사 분석, 시장 전망까지 모든 걸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해.
저는 15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자산의 75%를 거는 큰 승부였죠.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 이승환 박사가 말했어요. 김일화님 같은 분이 저희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어요. 저도 이승환 박사님의 기술을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함께 성공해봐요. 하지만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이승환 박사님, 괜찮은 건가요? 네. 예상했던 범위 내의 부작용이에요.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는 게 확인됐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나선 거였죠. 김일화 님도 투자를 줄이실 건가요? 이승환 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추가 투자할게요. 정말이세요? 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추가로 20억을 더 투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분을 늘린 거죠. 미쳤다고 할 거예요. 다들. 하지만 제 판단은 옳았어요. 3개월 후 임상시험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기존 항암제보다 효과가 2배 이상 좋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대박이다. 그 소식에 투자를 철회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30%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거든요. 6개월 후 그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김일화님, 정말 해안이 있으시네요. 증권회사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운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철저한 분석과 용기 있는 판단의 결과였거든요. 상장 당일 주가가 300% 급등했어요. 제가 투자한 150억이 450억이 된 거였죠. 엄마, 보세요. 제가 정말 해냈어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저는 벤처기업의 대주주가 된 거였거든요. 그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저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30대 여성 투자자, 벤처 투자로 대박, 시골 출신 이혼녀에서 억만장자로, 여성 자수성가 신화, 김일화를 주목하라. 신문과 방송에서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TV 인터뷰를 할 때 정말 떨렸어요. 김일화 대표님, 벤처 투자의 비결이 뭔가요? 철저한 분석이죠.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이혼 후 혼자서 이런 성공을 이루셨는데 특별한 원동력이 있었나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세상에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일부는 비판적이기도 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여자가 투자한다고 거품이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제 성공 사례를 보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김일화님 덕분에 저도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혼 후 절망했는데 김일화님을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6개월 후 저는 두 번째 벤처 투자를 성공시켰어요. AI 기술 회사였는데 이것도 대박이 났습니다. 김일화 매직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제가 투자하는 회사마다 성공한다는 뜻이었죠. 이제 저는 벤처업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투자자가 됐어요. 젊은 창업가들이 제게 먼저 투자를 부탁하러 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일화님께서 투자해 주시면 우리 회사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단지 좋은 회사를 알아볼 뿐이에요. 성공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고요. 1년이 지나자 제 자산은 1,000억을 넘어섰어요. 이제 정말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제게 벤처 정책 자문을 요청했어요. 김일화님 같은 성공한 투자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이 더 쉽게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시댁에서 무시당하던 시골 출신이었는데 이제 나라 정책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 문득 시어머니 박정혜의 말이 떠올랐어요. 시골 출신이 무슨 인정을 바라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온 나라가 저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복수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더 큰 성공을 이뤄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게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제가 벤처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던 바로 그 시기. 시댁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예요. 시어머니 박정혜는 제가 이혼하고 나간 후 더욱 강남 부동산에 집착하게 됐다고 해요. 아마 못난 며느리와의 이혼으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나 봅니다. 우리는 강남 토박이야. 요즘 세상에 돈만 있으면 좋은 며느리는 언제든 볼 수 있어. 시댁 큰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시댁 사람들은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저를 무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더 큰 부를 과시하고 싶어 했답니다. 마치 며느리 하나 없어도 우리 집안은 훌륭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처럼요. 때마침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어요. 시어머니가 가진 상가 건물들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올랐거든요. 정혜야, 너 정말 대단하다. 건물값이 몇 배로 뛰었다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시어머니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 큰 투자를 결심하게 됐죠. 그때 시댁에 큰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강남에 대형 복합상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대박나면 우리 집안은 정말 강남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시어머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물들을 모두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들 이민수가 걱정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너는 월급쟁이라 몰라.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특히 강남은 말이야. 시댁 친척들도 모두 가세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까지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안이 진짜 대박 날 차례야. 시댁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확신했어요. 강남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첫 1년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분양이 잘 됐고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기 바빴어요. 우리가 투자한 건물, 벌써 분양가가 50% 올랐어. 완공되면 2배는 될 거야. 역시 정혜 씨네 집안은 다르네. 보는 눈이 있어. 칭찬을 받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더욱 우쭐해졌어요. 그리고 추가 투자까지 결정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더 투자해서 지분을 늘려야 해. 시댁에서는 친척들까지 모두 동원해서 추가 자금을 마련했어요.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화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강남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져. 시어머니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분양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건설 비용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 모든 것을 바꾼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19가 터진 거였죠. 바이러스 때문에 건설 현장을 중단한다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감기 같은 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건설 현장이 몇 주째 중단됐고 분양계약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시댁 친척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했어요.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한 거였어요. 코로나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소리야? 담보가 있는데 왜 대출을 못 해줘? 하지만 은행 직원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담보 가치가 하락했고 프로젝트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대출 연장은 어렵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기존 건물들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시댁 사람들은 처음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분양 취소가 80%가 넘었다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확신했던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공사는 6개월째 중단된 상태였고 매달 나가는 이자만 수억 원이었어요. 시댁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정혜야, 우리 어떻게 하지? 집까지 날릴 수도 있어. 시댁 큰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거였거든요.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이 왔어요. 다음 달까지 원금의 30%를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를 처분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까지도 기적을 바랐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더욱 강화했고 시장 분위기는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1년이 지나자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은행에서 담보로 잡힌 건물들을 모두 경매에 넘겼거든요. 우리 건물들이 다 없어졌어.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평생 자랑하던 강남 부동산을 모두 잃은 거였죠. 시댁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버지는 자영업을 접어야 했고 작은아버지는 빚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투자 안 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십억 원의 빚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남편 이민수가 그때 시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해요. 어머니, 그래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어요. 민수야, 나는 이제 끝났어. 평생 모은 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 어머니, 그런데 일화는 어떻게 지낸다고 하니? 소식 들어봤어?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물었다고 해요. 남편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일화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투자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투자로 성공했다고? 그 시골 출신이?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들이 망하는 동안 저는 성공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벤처 투자로 큰 성공을 했다고 해요. 말도 안 돼. 그따위가 무슨. 시어머니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자신들이 멸시했던 며느리가 자신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던 거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직접 인터넷으로 제 기사들을 찾아봤다고 해요. 30대 여성 투자자 김일화, 벤처 투자로 수백억 자산 형성, 시골 출신에서 억만장자로 김일화의 성공 스토리. 기사를 읽으면서 시어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이런 성공을 거뒀다니 정말 일화가 맞나? 사진을 보니 분명 저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요. 시댁 친척들에게도 이 소식이 알려졌어요. 정혜야, 네 전 며느리가 대박 났다면서? 말도 마. 그 시골 출신이 무슨.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제가 성공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시댁 사람들은 그때서야 과거를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좀 더 잘해줄걸? 아무리 그래도 시골 출신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됐고 시댁은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거든요. 몇 달 후 시어머니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평생 강남에서 살던 사람이 변두리로 밀려난 거였죠. 이게 내 처지구나. 거울을 보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화려했던 과거와 비참한 현재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그때 문득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저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정말로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였거든요. 일화가 옳았구나. 하지만 인정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바뀌어버린 후였으니까요. 시댁이 완전히 몰락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저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대주주로 있는 바이오 기업 메디테크의 김상훈 대표가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일화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드디어 본사 건물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요? 어디 건물인데요? 강남에 있는 복합상가 건물이에요. 경매로 나온 건데 조건이 아주 좋아요. 김 대표가 보여준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건물이 바로 시댁이 망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이 건물, 제가 아는 곳이네요. 아시는 곳이요? 그럼 더 좋네요.
어떤 건물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건물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사연은 빼고요. 원래 대형 복합상가로 계획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에요.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경매에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인수해서 용도를 바꾸면 되겠네요. 건물을 직접 보러 갔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댁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처참하게 방치돼 있다니. 공사 진행률이 70% 정도네요. 나머지만 마저 하면 충분히 쓸만하겠어요. 건축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저는 결정했어요. 인수하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경매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다른 경쟁 업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코로나 여파로 부동산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축하합니다. 낙찰 받으셨어요? 경매법원에서 낙찰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시댁이 평생을 걸고 추진했던 건물이 이제 제 회사의 것이 된 거였거든요. 낙찰가는 시댁이 투자했던 금액의 30%도 안 됐어요. 그만큼 헐값에 나온 거였죠. 정말 좋은 조건에 샀네요. 일원님 안목이 대단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투자 관점에서만 본 게 아니었어요.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인수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건 일주일 후였어요. 메디테크, 강남 복합상가 건물 인수로 본사 이전, 기밀화 투자 기업, 경매로 대형 건물 저가 매입. 기자들이 이 소식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단순했어요. 코로나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 게 화제가 됐거든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담담하게 답변했어요. 좋은 조건의 건물이 나와서 인수했을 뿐이에요. 우리 회사 성장에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 같은데요. 위기가 기회죠. 지금이 오히려 좋은 자산을 확보할 적기라고 봐요. 기사가 나간 후 주변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역시 김일원님은 남다르네요. 이런 때 투자할 용기가 있어야 진짜 투자자죠.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김일화 씨죠?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 박정희였거든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네가 우리 건물을 샀다면서? 우리 건물이요? 그건 경매로 나온 건물인데요. 경매든 뭐든 원래 우리가 투자해서 만든 건물이야. 네가 가져갈 권리가 있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들이 관리 못해서 망한 건물을 왜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어머니, 그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인수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쳐. 그런데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망한 걸 이용해서 헐값에 가져간 게 아니니? 시어머니의 말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는 단순히 투자한 것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 거짓말하지 마.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사업상 필요해서 한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보상을 해줘. 원래 우리가 투자한 돈의 일부라도. 보상이요? 왜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네가 헐값에 가져갔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손해본 만큼은 보상해야 맞지 않아?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본인들 잘못으로 망한 건데 왜 제가 보상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건 불가능해요. 저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인수한 거예요. 일화야. 그래도 우리가 남남은 아니잖아. 예전에 가족이었는데. 가족이요? 그때 저를 가족으로 여기셨나요? 그 말이 나오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그때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무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아. 네, 다르죠? 이제 제가 어머니들보다 성공했으니까 태도가 바뀌신 거죠. 일화야, 제발 좀 도와줘.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 너한테 미안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사과하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건 사업이에요. 정말 냉정하구나. 네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인 줄 몰랐어.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모르셨을 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이상한 기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메디테크 김일화 대주주, 지인 파산 이용의 부당 이득, 성공한 투자자의 어두운 면, 약자 이용한 부의 축적. 기사 내용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왜곡된 내용이었거든요. 기사는 제가 시댁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일부러 건물을 헐값에 샀다는 식으로 쓰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약탈자인 것처럼 만든 거였죠. 이게 뭐야? 더 황당한 건 시댁 사람들의 인터뷰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김일화 씨는 원래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했어요. 정말 양심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시댁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이들이 언론에 거짓말을 퍼뜨린 거였죠. 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투자자로서 성공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의문, 약자의 불행을 기회로 삼는 투자 윤리 논란, 인터넷에서는 악플들이 쏟아졌어요. 역시 돈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성공하니까 본색을 드러내네. 이런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가장 충격적인 건 회사 주가가 급락한 거였어요. 하루 만에 15% 떨어졌거든요. 일화님, 어떻게 할까요? 해명 기자회견을 해야 하나요? 김 대표가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요. 아직은 기다려봐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악성 루머들이 계속 퍼졌고 심지어 제가 투자한 다른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댁의 복수구나.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시댁에서 언론을 이용해서 저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였죠. 몇 개의 언론사에서 계속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어요. 마치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 같았어요. 김일화 투자 기업들, 윤리 경영 의문 제기, 투자자 김일화의 민낯, 과연 존경받을 만한가.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일화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침착했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둔 게 있었거든요. 좀 더 기다려봐요. 즉 나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이제 진짜 승부를 해야겠어요. 시댁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저는 더욱 침착해졌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비밀 무기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저는 마침내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공격이 절정에 달한 지 일주일 후, 저는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신뢰하는 방송사 기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김일화입니다. 아, 일화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기사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진실이요? 네. 저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칫 더 구설수에 오를 수도.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적기예요. 다음 날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어요. 카메라 앞에 앉은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모든 걸 밝힐게요. 일화님, 최근 언론에 나온 기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왜곡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진실이라고 하시면? 제가 왜 그 건물을 인수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분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그분들은 과거 저희 시댁입니다. 결혼한 후 3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힘든 시간이요? 돈 없는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계속 무시당했어요. 부유했던 시댁 식구들 모임에서는 항상 저만 빼고 사진을 찍었고 중요한 집안일을 의논할 때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기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때 제가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시댁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에요. 당시 시어머니가 보안 때문에 집 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셨거든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CCTV 영상이 남아 있다고요? 네.
제가 이혼할 때 혹시 몰라서 복사해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 며느리 일화예요. 시골에서 왔는데 아직 서울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많이 부족해요. 영상 속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친척들은 저를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저만 빼고 찍는 모습이었거든요. 일화는 됐어. 우리 진짜 가족들만 찍자. 영상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어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미안해요.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건데 시골 음식이라 입에 안 맞을 거예요. 기자는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건가요? 네. 3년 동안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이는 걸 느꼈지만 계속 말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마저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네 번째 영상이 나왔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다툰 후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이었어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원래 성격이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영상 속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군요? 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속상한 건 따로 있어요. 뭔가요? 이혼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귀하게 키우셨는데 제가 이혼해서 충격을 받으시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때 어머니 영정 앞에서 맹세했어요. 두 번 다시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겠다고.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투자로 성공하신 건가요? 네. 이혼 위자료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악착같이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시댁 건물을 인수하신 건가요? 이것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사옥이 필요했고 때 마침 좋은 물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복수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건물의 매수자가 저인 것을 알고 난 후 저에게 보상을 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면 제가 도와드려야 하나요? 어떤 기분이셨나요? 정말 황당했어요. 그때는 저를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더니 지금은 제가 성공했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재산 중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할 겁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부터 달랐거든요. 김일화님이 정말 대단하네요. 시댁이 너무했다. 어떻게 며느리를 저렇게 대할 수 있어? CCTV 영상 보니까 정말 심했네요. 3년 동안 저런 멸시를 받고도 이렇게 성공하다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시댁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런 시어머니 정말 최악이다.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네. 망해도 싸다. 시댁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며칠 후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시댁 지인들이 언론에 증언을 한 거였죠. 정말 박정혜 씨가 며느리를 심하게 대했어요. 모임 때마다 시골 출신이라고 놀려댔어요. 일화 씨는 정말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가엽게 여겼어요. 이혼 후에도 박정혜 씨가 일화 씨를 나쁘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시댁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어요. 시어머니 박정혜는 해명하려고 방송에 나왔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봤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야박하다고요? CCTV 영상 보셨어요? 3년 동안 저런 멸시를 당하고도 참은 게 대단한 거죠. 방송 진행자가 시어머니를 몰아세웠어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가족인데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왜 가족 사진에서 빼셨어요? 왜 가족 모임에서 제외시키셨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건
그때는 그랬지만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도움만 요청하시는 게 맞나요? 결국 시어머니는 방송에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화 씨한테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론은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저 사람들이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구나. 망해도 싸다. 어떻게 며느리를 저렇게 대할 수 있어? 시댁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인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너희가 일화 씨한테 그렇게 했다며? 정말 실망이야. 앞으로 우리 모임에는 오지 마. 이렇게 과거 시댁과의 악연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끝났어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모두 인정했어요. 그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론에서는 저를 존경받는 여성 기업가로 소개했고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역경을 이겨낸 여성 투자자, 시골 출신에서 억만장자까지 진정한 자수성가 성공 스토리. 정부에서도 여성 창업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어요. 김일화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젊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대학교에서도 특강을 요청했어요. 학생들이 김일화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어 해요. 특강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무시해도 자신을 믿으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인정받을 때가 와요. 학생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감격했어요. 엄마,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오랜 전쟁이 드디어 끝난 기분이었거든요. 시골에서 시집온 천한 며느리였던 제가 이제는 온 나라가 인정하는 성공한 기업가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두렵지 않은 당당한 김일화로 말이에요.